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하락 마감했지만 해외 증시 대비해서는 굉장히 선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예측이 됐던 부분인데, 왜냐하면 이제 미국 증시가 빠지는 과정에서도 야간 선물의 타격이 크지 않았고, 그리고 시장 약세에 어떤 큰 영향을 주는 이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아직은 약세 흐름이지만 그게 정점에 비해서는 또 여유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 여유라는 게 많지는 않지만. 네, 그래서 이런 상대적 강세가 어떤 현상을 가져오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누군가는 지금 매수 기회다, 누군가는 더 조심해야 된다, 의견이 분분한데, 이 주가 흐름이란 게 어디로 갈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주식 시장만큼 과거를 되풀이하는 그런 시장은 없으니까 과거에 지금 환경이 어땠는지 요거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판단은 그렇습니다.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갑니다. 무게중심이. 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겁니다. 지금 선진국 같은 경우는 0% 제로 금리입니다. 여기서 이제 금리를 올리게 됩니다. 이 금리라는 게 참 내릴 때는 쉽지만 올리는 거는 굉장히 큰 고통을 동반을 하고, 그리고 이 선진국이라고 하는 국가들 대부분은 선거 제도로 민주주의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거를 기반으로 한.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 가지고 불만을 받는 거하고 금리를 올려 가지고 이 불만을 받는 거하고 비교를 하자면, 사실 금리라는 게 책임 소재가 훨씬 더 명확하기 때문에 물가 오르는 거야 뭐 정부는 노력을 하는데 물가가 오르네요. 이거 쇼 한 번만 해주면 됩니다. 중간 유통업자들 잡아 족치고 세금 탈루 같은 거 조사해버리고, 그리고 이 물가 상승을 주도하는 기업들 다 뭐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정부가 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져가지고 물가의 원흉이 정부 정책이 아니라 얘네들한테 있었네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금리는 한국은행에서 합니다. 근데 한국은행에서 금리 안 올려도 시중은행들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물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러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안 올리지만 실물 금리가 올렸다. 이 은행들 지금 폭리 취하고 있다. 또 금융당국의 서슬퍼른 칼날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또 책임 소재는 은행들, 탐욕스러운 은행들로 가게 됩니다. 이런 구조들 때문에 한국만 해도 그렇지만 외국은 더 할 것이고, 그래서 이 금리를 올리는데 굉장히 힘이 들지만, 근데 이 금리라는 것도 보시면 이제 신흥국은 다릅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 지금 기준금리를 보면 4% 정도 됩니다. 그것도 많이 내린 겁니다. 8%에서 많이 내려왔는데, 요 기준금리를 보면 이 위기 때 많이 내린 게 4%입니다. 2014년부터 해서 내려왔고, 그리고 2020년에 4%까지 내렸습니다. 그 전에는 8, 9 이렇게 하고 있었고, 근데 이 4%에서 이제 인도가 더 이상 내리지 않습니다. 금리를. 그러다가 미국 올리고 유럽 올리고 인도 올리니까 미국이 한 2% 올린다. 그러면 인도는 6% 가도 뭐 달리 뭐 타격이란 게 없습니다. 4나 6이나 비율로 따지면 4에서 50%가 올라가지고 6이 되는 거니까.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0%라고 해서 0%에서 2%가 된다는 것은 몇 배나 되는 부분입니다. 실제 대출 같은 경우가 한 2% 정도 더 얹어진다고 했을 때 대출 금리가 6%에서 8%가 되는 반면 인도는, 미국은 2%에서 4%가 됩니다. 금리가 2배가 되는 거니까 뭐 유럽이나 일본은 더 할 거고, 이런 통화 정책에서 가지는 부담이나 충격이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뭐 브라질 같은 경우는 더 하고, 브라질 같은 경우를 보면 브라질의 기준금리가 아이고 이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브라질은 한때 2%까지도 내렸지만 지금 금리 아주 시원하게 올렸습니다. 12%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브라질의 그 화폐가 폭락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요런 경우처럼 신흥국 같은 경우는 금리 결정에 대해서 비교적 큰 부담 없이 하고 있습니다. 예, 반면에 선진국은 굉장히 큰 부담을 안고 있는 상태.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가지 또 문제에 노출이 되는데 신흥국보다 그 선진국의 어떤 타격이 크고 그리고 두 번째는 선진국에서 돈을 이렇게 적정한 시기에 빠르게 회수를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유동성으로 인해서 이 원자재 등 실물 가격이 오르는데 이 원자재는 대부분 후진국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개발도상국에서. 예, 그렇다 보니까 또 원자재 관련된 수혜를 받는 국가가 뭐 러시아라든지 브라질 이런 국가들이 수혜를 받게 되니까 신흥국 전체 시장이 개선이 되고 그리고 중국이 이제 양적 긴축이나 금리 인상 이렇게 하는 분위기에서 중국은 오히려 금리나 다름없는 기준금리나 다름없는 걸 내리고 지급 준비율도 내리고 그리고 양적 완화나 다름없는 돈 풀기 중앙정부가 지방채를 보증을 하면서 아예 사주는 부분까지 있으니까 이렇게 돈을 공급을 합니다. 근데 또 원자재를 조달하는 건 러시아가 있기 때문에 서방에서 러시아를 제재를 하면 중국은 더 저렴하게 원자재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즉 중국은 부양책을 쓰고 유동성을 공급을 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원자재가 들어오기 때문에 제품의 수출 경쟁력이 이 위안화도 약세가 될 것이고 수출 경쟁력이 커지게 됩니다. 이 구조에서 수혜를 받는 국가가 한국입니다. 한국 기업들의 상당수가 중국 내에 생산 기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요런 수혜를 그대로 받게 됩니다. 한국 자체도 나쁘지 않고. 네, 그래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선방할 것이고 이런 교차가 끝나고 나면 선진국이 죽어서 약세장으로 가고 신흥국은 미리 죽어 있었다가 이제 충분한 기간 조정을 받고 그래서 이제 교차가 되는 요런 모습인데 이게 언제 있었냐면 2007년에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그래서 지금 코스피도 만약에 여기서 잘 버텨준다면 항상 그렇지만 경우의 수입니다. 여기서 코스피가 잘 버티고 이렇게 잘 버티고 떨어지는 60주선 부딪히고 조정받고 이렇게 회복하는 흐름이 나오고 그래서 이 전체의 구간이 한 2년 정도 굉장히 오랫동안 요 여기서 머물렀다 다시 상승을 하는 흐름이 된다면 정말 가공한 상승이 나올 것이다. 2007년과 같은 유동성 장세가 펼쳐질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근데 이런 부분이 이제 신흥국 시장에서 좋은 시나리오고 나쁜 시나리오는 이겁니다. 뭐 미국이 금리 인상을 못할 거다, 늦게 할 거다 했지만 아주 과감하게 금리 인상 신속하게 해버리고 유동성이 회수가 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기존 그 화석 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빠르게 공급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속이 되면서 신흥국 자체가 반짝 좋다가 나빠지는 상황이 된다면 그리고 코스피도 떨어질 것이고 그리고 코스피는 명백하게 약세장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반등 다시 죽고 하면 이 약세장을 벗어나려면 상당한 또 시간이 걸리게 되고 이 약세장이 끝나는 구간은 언제를 비교할 수 있냐면 9.11 테러 이후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라는 사태가 굉장히 일반적인 경우와 다른 이색적인 사건이었고 그 이색적인 사건은 우리 생활을 송두리째 바꿨습니다. 근데 9.11 테러도 마찬가지로 9.11 테러가 터지고 이제 테러와의 전쟁이라든지 그 공항에서의 어떤 그 수색 검색이 강화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9.11 테러 이전으로 다시는 돌아갈 수 없을 것이고 전 세계의 교류가 훨씬 더 위축될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유동성 공급으로 올랐다가 이제 9.11의 어떤 여파가 가라앉으면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대세 상승장이 왔지만 어쨌든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을 했는데 약세장으로 간다면 요거는 과매도라고 하고 한 2000선 부근까지 밀리는 이런 흐름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시나리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예측으로 따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건데 비교적 명백한 조건들이 붙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뭐 잘 버티고 대세 상승장이 온다 이런 쪽이지만 과감하게 지금 다 지르십시오 이런 얘기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경우의 수도 상당한 확률이라서 배제를 할 수 없고 그리고 지금 설사 잘 지키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5월 말까지 특별히 강하게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관망.
그리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본다면 이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상황이 다 다릅니다. 나는 고정 수입이 1,000만 원이 있고, 그리고 뭐 이것저것 뭐 골프 회원권, 뭐 기타 부동산 등등 해가지고 한 50억의 자산이 있고, 주식은 한 1억만 하는데 지금 주식 해가지고 현금이 없어요. 이런 상태면 또 아유 뭘 그냥 가져가시면 되고 이렇게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세세한 걸 잘 모릅니다. 어떤 상황인지도 잘 모르고, 또 어떤 경우는 이럴 수도 있을 겁니다. 마이너스 통장 한도가 다 찼고 한도까지 꽉 차 있는 상태고, 더 이상 돈을 쓸 수 없는데 주식 100%다. 뭐 대응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수익 중인 종목이 있으면 매도하고 이 수익금으로 손실을 일부 손절해 가지고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아 그럼 나중에 오르면 어떡하느냐. 이 주식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도박처럼 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오르면 어떡하고 내리고 어떡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모른다는 전제로 현재 할 수 있는 내 마음이 편하고 내 인내심이 지켜지는 최선의 어떤 방법을 찾아서 대응을 하는 거지. 아 이렇게 따지면 중간에 걸쳤으니까 어 이렇게 했는데 올라가면 어떡하느냐. 그러면 올라가면 어떡하느냐에 대한 답은 이겁니다. 만약에 진짜 올라갈 것 같으면 사돈의 8천까지 돈 빌려 가지고 레버리지 써서 신용 미수로 다 지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아니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에이 그것까지는 안 돼. 즉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선에 지금 있다는 얘기니까 이런 분들은 예 수익 중인 거랑 손실 중인 거랑 묶어서 퉁쳐서 현금을 만들어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으로 넘어가서 신흥국이 좋으면 뭐 코스닥도 나쁘진 않을 겁니다. 오늘도 나쁘지 않았고 상당한 수준으로 말아 올렸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코스닥은 거품주가 빠지고 실적주들이 관심을 받는 이런 과정들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거품주들이 한 방에 이렇게 빠지고 오는 게 아니라 빠졌다가 반등했다가 빠졌다가 반등했다. 이래야 이렇게 희망 고문을 해야 매도자들이 얻고 자기네 돈을 팔 수 있으니까. 이런 상태로 가는 거고 그리고 저평가의 실적주들은 천천히 또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니까 한 방에 올라가거나 한 방에 내려갈 상황이면 상한가를 가고 하한가를 가지 이렇게 등락 흐름을 거치지 않는 직선 흐름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점점 이제 저평가주들, 실적주들의 어떤 지수 영향력이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거품주들은 빠지면서 지수 영향력이 낮아지고 있으니까 어느 시점이 되면 역시 또 코스닥도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댓글 확인에 앞서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의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서 잠깐 오늘 겪은 일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저는 이제 한치의 거짓도 없이 말을 했습니다. 보이스피싱이 와서 서울지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네, 서울지검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무슨 수사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수사관이라고 하는데 말투는 뭔가 굉장히 어눌하고 저기 약간 우리 이 조선족 사투리 같은 느낌이 나면서 네 그랬는데 뭐 누군가 제 명의를 도용해서 우리은행에서 계좌 2개를 개설했다. 이걸 대포로 써가지고 피해자가 생겼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뭐 저는 다른 범죄 사실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통화로만 조사를 한다. 되게 황당한 얘기를 하던데. 그리고 통화로만 약식으로 조사를 한다. 그리고 통화할 때 옆에 누가 있으면 안 된다. 지금 녹음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주변에 사람이 없는지 확인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대포 통장을 이제 동결을 시켜야 되는데 다른 통장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니까 현재 쓰고 있는 계좌를 말을 해달라 이러는 겁니다. 그 전에 이제 무슨 일을 하느냐 요거를 이제 확인을 하길래 저는 그냥 개인 사업자고 작년에 매출이 400만 원이었습니다. 이거 거짓말 아닙니다. 이게 저거니까.
예, 그리고 개인 사업자로서 매출이 400이고 뭐 언제부터 했냐? 2014년부터 예, 사업자 등록을 해서 진행을 했다. 뭐 요런 내용들인데 뭐 이제 이때부터 약간 목소리가 실망하는 예, 그런 모습이었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갖고 있는 계좌가 뭐냐 해서 뭐 농협도 있고 국민은행도 있고 카카오도 있고 K뱅크도 있다. 그러면 거기 이제 예금자 보호 때문에 돈이 얼마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협 통장에 마이너스 1,500만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 쓰고 있는데 이거 한도 거의 다 찼고 국민은행에 1,600짜리 마이너스 통장 쓰고 있는데 이것도 한도가 거의 다 찼다. 카카오 한도 마이너스 200인데 마이너스 190이고 K뱅크 마이너스 400인데 마이너스 390이다. 예,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 예, 조사는 끝났고 나중에 조사 결과 나오면 보내주겠다라고 하고 끊는 겁니다. 굉장히 실망한 느낌으로. 그래서 뭐 요즘 이런 보이스피싱이 있는가 봅니다. 근데 어쨌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 단계에서 요 단계에서 이제 그 이미 통보가 돼야 됩니다. 우리은행에서 저한테 계좌 개설을 하면. 예. 그리고 계좌 개설하면 바로 한도를 안 풀어주기 때문에 대포 통장으로 쓸 수도 없고. 예, 그리고 뭐 수사관이 직접 전화를 하는 일이 뭐 있겠습니까? 뭐 문서로 이렇게 날아와야지. 예, 등등 뭐 여기서 걸러낼 수 있는 게 대단히 많은데 아마도 만약에 요 단계에서 통장에 돈이 있는 상태로 확인이 됐다면 아, 그러면 이거 동결되면 안 되니까 뭐 은행으로 전화 끊지 말고 가세요 해가지고 창구에서 뭐 어떻게 하라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는 있는 그대로 진실된 답을 했더니 가만 예 답을 하고 나니까 아, 제가 너무 좀 처량한 거 그러면 마이너스 한도 다 차가지고 이제 뭐 하고 있는가 싶기도 하고 예, 근데 뭐 이번 달만 잘 버티면 이제 드디어 풀리는데 어휴, 1년 5개월의 이 여정이 드디어 끝날 것 같고 예, 그러면서 이제 주식 투자를 이제 시작을 할 건데 다시 시작을 할 건데 거기에 대해서 좀 타이밍으로 참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뭐 어쨌든 이런 보이스피싱이 있으니까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린 거고 오늘 네, 그리고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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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예, 삼성 SDS는 이제 실적으로 확인이 됐으니까 그 단가가 아주 높으시다라는 전제로 뭐 물을 타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도 이 댓글 보고 그냥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뭐 뉴스가 좋고 나쁘고 이런 부분들 떠나서 이거는 확실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저도 종합경찰신문 기자입니다. 저도 기자입니다. 기자고 이 기사를 송출할 때 예, 항상 이 사실 체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 의견이 들어갈 수는 있지만 하지만 이 사실을 기반으로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갓길에다 주차를 했다. 갓길에 주차했으면 이거 나쁜 놈이네. 아주 진짜 음식물 쓰레기라도 이게 차에 부어버려야 된다. 뭐 등등의 어떤 의견을 넣을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이 차가 여기 불법 주차를 했다, 갓길에다가. 요 사실만큼은 사실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뉴스를 볼 때도 뭐 기자의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기자가 인터뷰를 한 전문가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거야 뭐 사실 배제를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근데 뉴스의 어떤 근간이 되는 이 사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 뉴스만 보더라도 예, 우리가 에이 그 뉴스 같은 거 필요 없어 다 뭐 사기야 뭐 이런 그런 것보다는 훨씬 더 뉴스를 통해서 얻을 게 많습니다. 네, 여기도 보면 뉴스가 또 이런 게 나옵니다. 이 뉴스를 보면 오늘 3시 23분에 송출된
내용입니다.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발표했지만 여전히 의심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당연히 의심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에서 주장을 한 거지 안정화 단계라는 표현을 쓴 거지. 삼성전자에서 예를 들어서 3월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3월 기준으로 파운드리 사업부의 이 4나노 공정이 수율이 60%고 5나노 공정이 뭐 85%다. 요렇게 발표를 하면 누가 의심을 하겠습니까? 근데 이런 모호한 표현을 쓰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의심이 되는 거고.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삼성에서 이런 기사를 내는 거 삼성전자 언론 플레이를 많이 한다. 물론 뭐 아주 없는 얘기는 아닐 거니까 생각보다는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게 확인이 되는 부분들은 아니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이 3나노의 빠른 상용화 수율 안정화 통해서 의심을 단숨에 해소할 수 있는 길을 찾을 것으로 예상. 이건 그냥 기자의 생각인 겁니다. 사실이 아니라. 과도한 측면이 있지만 부족한 설명입니다. 이런 숫자를 내놓으면 단박에 해소될 건데 그냥 안정화 단계다. 그래서 뭐 그게 안정화 단계라는 게 뭐 얼마냐 모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주요 고객사가 이탈했다는 언론 보도를 반박했다라고 하지만 사실 이탈했다는 내용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 이거는 이거는 아직 이탈한 건 아니니까. 예. 이탈한 건 아니니까 아직까지는. 근데 이탈을 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억울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고객사들이 이탈 안 했는데 이탈할 것이란 전망만 갖고 그렇게 하느냐. 근데 그 전망은 그래도 비교적 사실관계에 기인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 수율보다 TSMC가 훨씬 낮고 그리고 물론 뭐 양품만 들어가기 때문에 수율이 어떻게 나오든 뭐 삼성전자의 손해긴 한데 같은 공장에서 생산을 해보니까 TSMC께 조금 낫더라라는 거. 그거는 뭐 어떻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 네. 그리고 TSMC가 공장별 매출액 공개하고 투명하게 공개를 하는데 삼성전자는 이것도 발표하지 않기 때문에 첨단 공정에서 얼마나 개선이 되는지 뭐 예를 들어서 수율을 다 묶어 가지고 한 70%다 이러면 '오 잘 나오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첨단 공정을 뚝 떼 놓으니까 35% 밖에 안 되더라.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예. 네 이렇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제가 몇 달 전에 한 얘기를 기자가 쓰고 있는 겁니다. 예 그 "3나노 빠른 상용화 이걸로 한 방에 불식시킬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3나노의 성공 확인은 수주 소식이다. 삼성전자가 아무리 2분기 안에 3나노 공정 상용화하겠다. 얘기를 하면 뭐 합니까? 실제 뭐 그게 없으니까. 네. 수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뭐 요런 얘기인데 도대체 뭘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그 수율이 안정화되려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필요한데. 예.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걸 줄이기 위해서 과거의 어떤 경험과 삼성전자 자체 물량만을 생산을 해 가지고 3나노에서 먼저 빨리 끌어올려 버리자. 예 요거는 전략은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당분간 수주 소식은 없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수율이 어느 정도 올라오면 이제 퀄컴이나 엔비디아 이런 외부 고객사 아니면 AMD라든지 이런 데 이제 수주 소식이 나올 텐데 지금 자체 생산해서 어느 정도 올라와야 되는 거니까 예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된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 상반기 안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게 한 6월 정도 나오고 그리고 한 6개월 후에 다른 수주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 고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비덴트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드론 쪽은 뭐 미래의 어떤 전망이 좋긴 한데 이미 중국한테 뒤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앞서는 거 추격당하는 것도
맞기 버거운데 중국이 앞서 나가고 있다. 이거하고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 쪽, 그러니까 팹리스 업체들의 어떤 설계 역량은 한국보다 중국이 훨씬 낫습니다. 이미 많은 부분에서 추월을 당하고 있는데 드론 관련해서는 한국이 중국을 따라잡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이 성숙해서 삼성전자가 삼성전자 이름을 달고 드론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LG전자가 LG전자 이름을 달고 드론을 만든다든지, 이런 거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국내 중소기업이 드론 관련해서 뭔가 사업을 해서 만들어 나간다? 예, 좀 이거는 굉장히 전망이 없다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드론 산업 자체는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 산업에서 어떤, 예, 관심을 받을 만한 부분이긴 한데 거기에 관련된 기업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로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종목 살펴보고 몇 종목을 같이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 SDS부터 살펴보면, 네, 삼성 SDS가 주가 상승 후에도 잘 버팁니다. 예, 보통 이제 지금과 같은 시장 분위기면 이렇게 올려놓으면 대부분 그냥 떨어질 겁니다. 놔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버틴다는 것은 실적에 대해서 어떤 투자자들의 신뢰가 굉장히 많이 회복됐다라는, 예,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 예, 그리고 블록딜이 한번 나왔는데 앞으로 또 나올 상황이 있을 겁니다. 그 또 나오게 된다 하더라도 사실 오히려 삼성 SDS 같은 경우는 유통 주식 수가 적었다는 어떤 약점이 있으니까, 예, 그 부분도 해소가 될 수 있어서, 예, 좀 더 나은 흐름을 전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예, 물론 이제 갈 길은 멉니다. 고점에서부터 많이 떨어져 왔고, 예, 추세가 이렇게 꺾여 있는 상태긴 하지만 길게 봤을 때 굉장히 바닥권의 주가, 그리고 상장 초기하고 비교했을 때 기업 가치가 이 상장 초기하고 비교하면 이제 8년 정도 흘렸는데 이 8년 동안 기업 가치가 한 3배, 4배 정도 증가를 했을 겁니다. 자산 기준으로. 네, 그리고 뭐 신사업, 물류 사업도 하게 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주가는 오히려 4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의 밸류하고 비교하면 지금 한 15분의 1 정도로 봐야 된다. 굉장히 매력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여기서 사고 여기서는 팔까 말까 고민을 하는 게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왜냐하면 당장 재미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은 가격도 괜찮고 그리고 실적이 개선되는,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실적 외에는 백약이 무효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실적을 갖고 있으니까 앞으로 흐름도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비덴트. 네, 비덴트는 그 업비트가 어마어마한 실적이 나오면서 거기에 따라서 조금 관심을 받았던, 예, 그런 종목이고, 이 비덴트가 관심을 받고 그리고 다시 이제 그 자산으로서, 예, 자산으로서 예, 어떤 인정을 받는 부분, 이런 게 있는데 뭐 시세는 한번 나고 죽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 상황에서 다시 시세를 낸다 그런 건 어렵습니다. 다만 요런 설거지 반등 정도는 나와주지 않을까. 한 번 더. 뭐 여기까지 내리면 뭐 그 정도로 기대를 할 수 있고,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시세를 한번 내버리면 뭐 이거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때 시세 한번 내니까 몇 달을, 몇 년을, 예, 재미없게 갔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추가 매수는 적절치 않을 것 같고, 지금 단가가 얼마이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뭐 대응을 한다면 만원 정도까지 밀렸을 때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안 오면 말고. 예. 요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로는 그 횡령으로 거래가 정지됐다가 이제 거래 재개가 됐습니다. 예, 오늘 거래 첫날 폭락을 했는데
거래 첫날 폭락한 이유는 뭐 아무래도 내부 회계 감시의 어떤 구조가 취약하다라는 부분 이런 게 있고 흑자 전환한 거에 대해서도 그때 이게 믿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 불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주주 지분율도 굉장히 낮고 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시가총액 500억대가 됐으니까 상장 폐지 위기도 넘겼고 뭐 추가 하락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정도지 이게 그래도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는 건 좀 많이 무리가 있지 않을까. 물론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거래되기 초기에 이렇게 빠졌다가 말아서 올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상태로 요 우리로가 강하게 치고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있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거. 하지만 뭐 여기서 추가 하락할 만한 부분도 제한적이니까 그 틀 안에서 1,900원대 갖고 계시니까 아주 뭐 비관적인 수준이 아니니까 근데 추가 매수는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요런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이 대한제분인데 대한제분을 보면 이제 최근에 많이 주가가 빠졌습니다. 곧 20만 원 위에 찍고 많이 빠졌는데 요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 이 추세를 벗어나지는 않고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그것도 강하게 두 번이나. 네, 그래서 이건 분명히 뭔가 그림을 만들어 가고 있는 쪽이 있는 것 같다. 라는 판단을 할 수 있고 그런 경우라면 꼭 이렇게 가다가 한번 오버슈팅이 터지고 어떤 좋은 뉴스들이 나오면서 개인 투자자들한테 거래를 하고 떠넘기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니까 지금 조용할 때 뭔가 매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거 여기서 안 팔았다 이걸 보고 아 이거 여기 그때 팔 걸 뭐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그 지나가서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무 의미 없고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 거 말고 아 이게 추세를 지켜가면서 그래도 관리를 해 나가는 주가를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재료도 좋고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좋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정부가 이제 이 포털에 대해서도 언론사에 준하는 어떤 엄격한 잣대를 예 적용을 하려고 하는데 뭐 바람직한 방향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경우는 그 국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데 반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제재를 받거나 아니면 그런 어떤 감시 장치가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특히 카카오는 처음부터 이제 이 좌성향으로 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뭐 국민들은 오히려 괜찮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아 카카오 다음 얘네들은 좌성향이니까 그 좌성향인 부분을 감안을 하고 얘네들에서 나오는 어떤 컨텐츠를 봐야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에 오히려 카카오는 문제가 없는 반면에 네이버는 중립인 척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이게 조금 문제가 더 크지 않을까 네이버 쪽이 요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이 두 종목은 이제 코로나도 끝났고 정부 제재도 기다리고 있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어떤 또 불편하거나 비용이 드는 부분들이 발생을 할 것이기 때문에 계속 약세일 것이다. 그래서 이 카카오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주기 자체가 이미 하락으로 접어들고 이번에 저점 또 깨고 나면 계속 낮아지게 될 것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이 계시면. 네, 그리고 삼성전자 안 볼 수가 없는데. 네, 삼성전자 주가는 바닥에서 그래도 반등에 성공했고 오늘도 뭐 비교적 선방을 한 상태입니다. 해외 증시 하락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선방한 것은 역시 이제 수급적인 문제가 큰데 외국인이나 연기금이 팔지 않고 있는 상태, 많이 팔지 않고 있는 상태라서 거기에 따른 어떤 좀 반발이 있지 않았나 싶고 삼성전자가 1분기에 발표한 실적을 보고 뭐 계절적인 비수기인데 뭐 이 정도 한 거 양호한가 이런 게 뒤늦게 이제 반영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는 이제 바닥을 한번 치고 시장 영향에서 한번 조정받고 다시 가는 이런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데 항상 그렇지만 여기서 사서 여기를 이걸 겪으면 인내심이 소진되고 여기서 사서 올라가는 걸 누려야만 먹을 수가 있을 것인데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제 시장 대비 약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부각이 돼서 당분간은 인기가 없는 그런 상태가 유지가 될 것이고 그래도 가격은 괜찮으니까 매력은 계속 뿜어내는 그래서 500만 개인 투자자들이 추가 매수를 하는
요 수순을 밟아 나갈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네. 그리고 삼성전자 외에 마지막으로 한 종목 OCI를 보면 OCI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실적 전망을 할 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실적은 오로지 이제 뉴스에서 보는 그 의견을 제외한 사실을 기반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보도되는 내용들은 폴리실리콘이 앞으로 한 2년 정도 공급 부족일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가 하나큐셀이 여전히 대규모 적자다. 요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떠서 작년 말에 OCI가 군산에 있는 공장 설비를 말레이시아로 이전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신규로 설비를 발주하지 않아도 되는, 그래서 기존 설비를 갖고 말레이시아로 가서 이 정상적인 생산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한 시간이 한 6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6개월에서 1년. 그리고 지금 2년 동안 공급 부족일 것이다라니까 이런 신속한 조치를 통해서 OCI가 생산량이 늘어나고 거기에 따른 또 어떤 매출과 이익이 늘어나게 되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러면 예상하는 건 이걸 갖고 갔을 때 고정비가 그대로인 상태에서 생산량만 늘어나니까 아마도 지금은 분기 한 2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예상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이제 한 3천억 정도를 예상할 수 있을 겁니다. 분기에. 그러면 OCI는 아마도 올해는 모르겠지만 내년부터는 영업이익 1조 원 클럽에 도달하게 되는데, 영업이익 1조 원 내는 회사가 현재 주가가 2조 6천억. 만약에 그냥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한 3년만 벌면 이 주식 다 갚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그리고 매물 분석을 해보더라도 14만 원까지 매물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게 변동성 범위의 어떤 상단이니까 여기까지는 가주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업황이 워낙 좋으니까. 그리고 돈을 벌고 실적이 나오는 회사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팔아라 해도 안 파니까. 사람들이 아니 실적 내고 뭐 좋은데 왜 팔아? 자연스럽게 투자 심리가 굳어지고 형성이 되는 거니까 OCI가 지금 상승 초입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같이 확인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장 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